이걸로 딸 수술해. 딸부터 살려야지. 3천만 원. 30년간 점심 굶으며 모은 전 재산.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딸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는 꿈 대신 목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처참했죠. 그리고 5년 뒤 그가 살린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낡은 가죽 숫돌 위로 면도칼이 스르륵 미끄러졌어요. 박태수 55살. 이발사로 30년을 살아온 사내였죠. 그의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머리카락 물이 배어 있었어요. 현대이발소. 간판에 대자 네온은 오래전에 나가버렸고 현자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손님 없는 가게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녔어요.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타양살이가 흘러나왔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구슬픈 가락이 먼지 쌓인 거울에 부딪혀 퍼져나갔죠. 태수는 무심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검정 양말 엄지 부분에 동전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서랍 속 통장 잔액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3천만 원. 30년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며 푼푼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번듯한 1층 상가를 사서 제대로 된 가게를 열겠다는 게 그의 유일한 꿈이었죠. 태수는 숫돌 위에 면도칼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이발 명장 박태수. 5년 전 받은 상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명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도 채 오지 않았어요. 그때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골목에 고인 물웅덩이 위로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죠. 태수가 문을 닫으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걸친 채 어깨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죠. 태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철수야? 김철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골목에서 자라고 같은 날 군대에 가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던 사이였죠. 하지만 10년 전 철수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더니 지금 눈앞에 선 철수는 빼빼 마른 몸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태수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믹스커피 한 잔이 철수의 앞에 놓였어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온기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죠. 마셔. 따뜻할 때. 태수의 짧은 말에 철수가 허겁지겁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목구멍이 벌떡거렸죠.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시던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이 망했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집도 뺏기고 갈 데가 없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때 허세 좋고 목소리 큰 친구였는데 지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철수의 뒤로 돌아가 어깨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사이로 가위를 넣었죠. 싹둑. 30년 된 낡은 가위가 익숙한 소리를 냈어요. 철수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행색, 푹 꺼진 눈, 깎이지 않은 수염. 갑자기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태수야, 나보다 지은이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제가 심장이 안 좋아. 선천성이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야. 난 100원도 없어. 20살 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 했어요. 수술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다고. 철수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태수의 가위질이 잠시 멈칫했어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하지만 곧 다시 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더 세심하게. 친구의 어깨 위로 잘린 머리카락이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렸어요. 새벽 3시였어요. 철수는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은이 걱정에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탓이었죠. 수술만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만 받으면. 태수는 살금살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바닥 구석, 장판 가장자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 낡은 통장 한 권이 숨겨져 있었죠. 표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가게 마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3천만 원. 30년의 세월이 그 숫자 하나에 응축되어 있었죠. 점심마다 먹던 3,000원짜리 국밥 대신 1,500원짜리 컵라면으로 때웠던 날들. 아이들 용돈 줄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몰래 빼놓았던 10,000원짜리 지폐들. 순자가 아프다고 해도 약국 약으로 버티게 하며 아꼈던 병원비들. 태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을 감으니 번듯한 1층 상가가 떠올랐죠. 유리창에 현대이발소라고 새 간판을 다는 상상을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니 옆방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잠꼬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수는 시장통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그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1층 상가였습니다. 대로변의 위치에 유동인구가 많았고 천장도 높아 시원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자리 내일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오늘 계약하셔야 해요. 태수는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구멍난 양말에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초라한 노인. 그 옆으로 어젯밤 울던 철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도. 중개인이 다시 말했어요. 계약서 준비해놨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태수의 손이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30년. 그 세월이 손끝에서 느껴졌죠. 한참을 서 있던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합니다. 계약 못하겠습니다. 중개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태수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병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손에는 은행에서 뽑아온 돈 봉투가 들려 있었죠. 3천만 원.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의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보였죠. 20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삼촌.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태수가 지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삼촌 왔어. 푹 쉬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태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태수가 말없이 돈 봉투를 철수의 가슴에 밀어 넣었어요. 이걸로 수술해. 철수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수야, 이거 말하지 마. 받기만 해. 철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40살이 넘도록 결코 무릎 꿇는 법이 없던 친구가 지금 복도 한가운데서 엎드려 울고 있었죠. 태수야, 이건 내 평생이잖아. 내 가게, 내 꿈이. 태수가 철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애부터 살려야지, 이놈아. 그리고 차갑게 뒤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태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지은이가 가만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잠든 척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죠. 아버지의 통곡 소리, 그리고 내 평생이라는 말. 삼촌이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수술비로 내놓았다는 것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어가는 것도 모른 채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삼촌, 꼭 갚을게요. 반드시. 창백한 두 손이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쇠 감촉이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한 낡은 가위.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죠. 철수야, 지은이 꼭 살려라.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등 뒤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태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친구의 딸은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것으로 됐다고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꿈이 부서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젖은 어깨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쓸쓸한 뒷모습이 빗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며칠 후 병원 수술실 앞이었어요. 차가운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죠. 수술실 문 위로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수술 중. 그 세 글자가 철수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소리 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 대신 딸을 살려달라고. 복도 끝 음료수 자판기 옆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수술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철수는 태수가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태수는 그냥 거기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내놓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더 듣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났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잘 회복될 겁니다. 철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왔다 간 줄 몰랐죠.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낡은 연립주택 2층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이게 뭐야? 순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죠. 장판 밑에 숨겨뒀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23,000원. 순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3천만 원이 왜 없어? 그 돈으로 가게 사기로 했잖아. 태수가 현관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말에 뚫린 구멍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도 봤던 그 구멍이었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철수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눈 뜨고 봐.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30년을 푼푼히 모은 돈을, 가게를 사려고 아끼고 아꼈던 돈을 남의 딸 수술비로 줘버렸다니. 그 돈으로 가게 사서 돈 좀 벌면 애들도 도와주고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잖아.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그렇게 아꼈는데. 순자의 울음 섞인 고함이 좁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와 딸 은희가 나왔어요. 25살 준호는 퇴근하고 막 들어온 참이었고 22살 은희는 취업 준비 중이었죠. 준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또 남 좋은 일 하신 거예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은희가 엄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좁은 거실에 순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죠. 마치 죄인처럼. 발 아래 구멍난 양말이 초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이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가 가게에서 홀로 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태수야, 지은이 완치 판정 받았어. 다 나았대.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라면 국물이 갑자기 짜게 느껴졌죠. 눈물이 섞인 탓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잘 됐어. 철수가 한참을 고맙다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됐다, 됐어. 짧은 말만 반복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한 달 후 인천공항이었어요. 출국장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 지은이, 그리고 배웅 나온 태수였죠. 철수가 해외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했어요.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돈을 벌어서 꼭 갚겠다고. 빚진 3천만 원 반드시 갚겠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철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갚긴 뭘 갚아? 그냥 잘 살아. 지은이 잘 키워.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딸을 살려준 친구.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지은이가 태수 앞에 다가왔어요. 한 달 전 창백하던 얼굴에 이제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삼촌,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태수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 건강하게 잘 살아. 출국 게이트가 열렸어요. 철수와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사라져갔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죠. 돌아가는 길, 태수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30년 된 가위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정말 이것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6개월이 흘렀어요. 현대이발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 했어요. 태수는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 태수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의사가 태수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보호자분,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해요.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듭니까?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최소 1,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1,500만 원. 통장에는 2만 3천 원밖에 없었어요. 태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병원 벽에 등을 기댔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6개월 전 이 병원에서 친구 딸의 수술비를 대신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내가 같은 병원에 누워 있었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처지가 된 거예요. 태수는 텅 빈 통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순자가 일단 입원을 했어요. 수술 날짜는 정해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친척들도 지인들도 다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 준호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방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준호야, 어디 가니?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갈게요. 엄마 병원비는 은이랑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아버지랑은 못 살겠어요.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자신은 빼겠다는 거였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딸 은희도 짐을 쌌습니다. 아빠, 저도 오빠네 근처에서 지낼게요. 엄마 병문안은 매일 갈 거야. 근데 아빠랑은 같이 있기 싫어.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은희도 문을 나섰죠. 텅 빈 집에 태수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곁은 지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인 자신은 버린 거였죠. 아이들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늘 앉아있던 부엌 식탁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태수가 그 식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30년 된 가위를 꺼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낡은 쇠가 번들거렸죠. 태수가 가위를 손에 쥔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수야, 나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무너지는 가장의 어깨가 희미한 달빛 아래 축 처져 있었죠.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텅 빈 이발소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죠. 컵라면 하나가 오늘의 전부였어요. 순자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집에는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국제전화 번호였죠. 태수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 지인분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어딘가 사무적인 말투였죠. 네, 그렇습니다만. 철수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해외에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 유고를 본국으로 모셔야 하는데 연락할 가족이 없어서요. 지인 연락처로 선생님 번호가 있더라고요. 태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철수가 죽었다. 30년 지기 친구가 돈 갚겠다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철수가 가게 앞에 서 있던 그날 밤처럼 태수가 이발소 뒷골목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죠. 철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바보야. 갚긴 뭘 갚아? 그냥 살기나 하지. 주먹으로 젖은 땅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등이 까져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어릴 적같이 딱지치기 하던 친구, 군대에서 서로 라면 나눠 먹던 친구, 결혼식 날 축가 부르다 울먹이던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되어 돌아온다고 했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죠. 마치 하늘이 통곡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철수의 유골함이 흰 천에 쌓여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환 하나 없는 초라한 빈소였죠. 조문객도 태수 혼자였어요. 태수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죠. 친구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서 웃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사업 망하기 전 자신감 넘치던 시절의 얼굴이었죠. 철수야, 나왔다. 지은이는 어디 있는 거야? 연락이 안 돼. 전화기에 저장된 지은이 번호로 수십 번을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혼자 어디선가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서너시 들어왔어요. 험상궂은 인상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김철수 친구라며? 남자들 중 대머리가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자식 해외로 튀기 전에 우리한테 5천만 원 빌려갔어. 그거 갚아. 태수가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대머리가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옷깃이 목을 졸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걔 제일 친한 친구잖아. 친구면 책임져야지. 다른 남자가 유골함 옆에 있던 방명록을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코웃음을 쳤죠. 조문객 이름 딱 하나네. 박태수? 현대이발소. 주소까지 친절하게 적어놨네. 태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머리가 멱살을 놓으며 말했어요. 찾아갈 테니까 돈 준비해놔. 안 그러면 가게 문 못 열어. 남자들이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이발소 그 영감, 친구 돈 떼먹었대. 뭐? 진짜? 응, 친구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았다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해외로 도망갔다가 죽었대.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태수가 친구에게 돈을 준 거였죠. 하지만 소문은 진실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로 옮겨가면서 점점 더 흉흉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동네 어르신들이 이발소 앞을 지나면서도 고개를 돌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래, 저 사람. 쯧쯧,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태수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죽은 친구 욕하는 꼴이 될 것 같았어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려는데 셔터에 빨간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꾼.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구석에 놓인 라디오에서 타향사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부터 들었던 그 노래였죠. 태수는 걸레를 들고 셔터 앞에 섰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문질러 지웠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번지며 손이 물들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혼자서 묵묵히 낙서를 지웠어요. 마치 죄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씨 보호자분이시죠? 병원비가 석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 되시면 퇴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수의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보호자님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태수는 텅 빈 이발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800만 원. 통장에는 3만 원도 없었죠.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에서 연결됐죠.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야, 아버지다. 엄마 병원비가. 아버지, 저랑 은희도 한계가 있어요. 월급 쪽에서 병원비 대느라 저희도 빠듯해요. 준호야. 바빠요. 끊을게요. 뚜뚜뚜. 통화 종료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순자의 병실 앞 복도에 쪼그려 앉았죠. 유리창 너머로 순자가 잠들어 있는 게 보였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건 밀린 병원비 청구서였어요. 800만 원.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면회 시간 끝났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젖은 어깨 위로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내려앉았죠. 4년이 더 흘렀어요. 박태수 60살이 되었습니다. 현대이발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판은 더 낡아졌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죠. 그래도 오래된 단골들은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태수에게 머리를 맡겨온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태수의 몸은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버는 돈 대부분이 순자의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보태주는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점심은 거의 굶었어요. 저녁도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졌습니다. 바지 허리춤이 헐렁해져서 끈으로 졸라매야 했어요. 태수가 낡은 의자에 앉아 가위를 갈고 있었습니다. 35년 된 그 가위였어요.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날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태수가 유일하게 지킨 것이었어요. 무심코 발끝을 내려다봤어요. 검정 양말 엄지 부분에 동전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구멍이었죠. 아니, 더 커진 것 같았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죠.
55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마치 5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것처럼 늙어버렸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건물주 최 사장이었어요. 60대 초반, 배가 불룩 나온 체격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이발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코를 찡긋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죠.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사장, 통보할 게 있어서 왔어요. 태수가 가위를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 건물 재개발 들어가요. 다음 달까지 비워줘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30년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면 최 사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30년이면 뭐해요? 월세도 3달째 밀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요.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월세가 밀린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 병원비 내느라 월세까지 손이 닿지 못했던 거였죠. 한 달이에요. 다음 달 말일까지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고 남은 거 정산해 줄 테니까. 최 사장이 돌아서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낡은 가게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냥 접어요, 접어. 벤츠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병원을 찾았어요. 순자의 병실은 6인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제일 안쪽 침대였죠. 순자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4년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태수가 비닐봉지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죠. 과일 칼이 사과 껍질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발사의 손이라 그런지 껍질이 얇고 길게 이어졌어요.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순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얼굴이 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태수가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응, 잘 먹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굶었어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순자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만져졌죠. 여보, 당신 손이 왜 이래? 살이 다 빠졌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 3천만 원 때문에 싸웠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기 밥도 못 먹으면서 병원비를 대는 남편이 그저 미안하고 안쓰러웠죠.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화낼 만했어. 내가 미안하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깎은 사과를 순자 입에 넣어 주었어요. 달콤한 즙이 순자의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퇴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최 사장이 정산해준 돈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석 달치를 빼고 나니 그게 전부였죠. 30년 장사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태수는 그 돈을 들고 곧장 병원으로 갔어요. 원무과 창구에 돈을 내밀었죠. 200만 원입니다. 일단 이거라도.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나머지 600만 원은 다음 달까지 납부해 주셔야 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죠. 준호, 은희. 자식들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결국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텅 빈 이발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30년을 함께한 것들이었죠. 낡은 이발 의자, 금강 거울, 고장난 라디오. 하나하나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울에 붙어 있던 사진 한 장을 떼어냈어요. 철수와 함께 찍은 개업 첫날 사진이었죠. 그리고 서랍에서 35년 된 가위를 꺼냈어요. 스승님께 받은 가위. 이것만은 두고 갈 수 없었죠. 너만 데려간다.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짐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가위 하나, 상장 하나, 사진 한 장. 30년 세월이 낡은 가방 하나에 담겼죠. 문을 닫고 나서며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현대이발소. 반쯤 벗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공원 벤치였어요. 태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짐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오래전에 정리했고 가게도 뺏겼어요. 남은 돈은 전부 병원비로 넣었죠. 이틀째 공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벤치가 침대였고 가로등이 조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죠. 태수가 가방에서 35년 된 가위를 꺼냈어요. 가로등 불빛에 낡은 쇠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이 가위로 수천 명의 머리를 깎았죠. 그런데 지금은 깎아줄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얇은 점퍼 하나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몸을 웅크렸죠. 손에 쥔 가위만 꽉 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정말 이것뿐이었습니다. 가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0살 노인의 어깨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공원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는 가위를 품에 안은 채 벤치에 몸을 누였어요. 찬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지나갔습니다. 쓸쓸한 밤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화려한 패션 위크 행사장이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모델들이 걸어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죠. 무대 끝에 젊은 여성이 등장했어요. 김지은, 25살. 단아한 원피스에 짧은 단발머리. 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창백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여성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상 김지은 씨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5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낯선 나라에서 이를 악물고 버텨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지은의 가슴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에게 돈 봉투를 건네던 그 사람. 삼촌, 박태수 삼촌. 패션쇼가 끝난 후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쏟아졌죠. 김지은 디자이너님,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5년 전 저는 죽을 뻔했어요. 심장병이었죠. 수술비가 없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전 재산을 바쳐서 제 목숨을 살려줬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대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께 보답하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이 상도, 이 성공도 전부 그분 덕분이에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예요. 며칠 후 지은이 창고에 있었어요. 해외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죠. 오래된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죠. 첫 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수야, 내 돈으로 우리 지은이가 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 내 평생이었잖아. 35해 동안 모은 돈. 그걸 우리 지은이한테 써버렸어. 미안하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죠. 꼭 갚을게. 성공해서 꼭 갚을게. 그게 안 되면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울면서 썼던 거죠. 지은아, 아빠가 갚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면 태수 삼촌 꼭 찾아라. 그분이 없었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다. 아빠 대신 꼭 은혜를 갚아라. 지은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삼촌의 평생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해준 거였어요. 삼촌, 찾을게요. 반드시. 지은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말해주셨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현대이발소.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몇 번이고 되뇌었던 주소였어요. 태수 삼촌 가게, 현대이발소.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없었어요. 건물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상가 건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간판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은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지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혹시 여기 이발소 있지 않았어요? 현대 이발소요. 할머니가 지은을 올려다봤어요. 주름진 눈가에 연민이 서렸습니다. 현대 이발소? 아, 박태수 씨 가게.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네, 박태수 삼촌이요.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안타깝다는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양반 불쌍해서 작년에 재개발한다고 쫓겨났어. 아내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어디로요?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글쎄, 가끔 공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던데. 지은이 자료를 뒤졌어요. 박태수, 현대이발소, 가족관계. 수소문 끝에 태수의 자녀들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아들 준호를 먼저 찾아갔어요. 작은 원룸 앞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살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김지은이에요. 아버지 친구 김철수 딸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기색이었죠. 그 사기꾼 딸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는데. 지은이 재빨리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준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제발이요. 준호가 마지못해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첫 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수야, 내 돈으로 우리 지은이가 살았다. 3천만 원. 내 평생이었잖아.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 꿈을 내가 빼앗았어. 내 가게를, 내 가족을 내가 무너뜨렸어. 준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뭐야?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촌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삼촌이 우리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저 살리라고. 삼촌 평생 모은 돈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그랬던 거야?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문이 열리고 은희가 들어왔어요. 오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호가 말없이 일기장을 은희에게 내밀었어요. 은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5년 동안 외면하고 거지 될 것 같다고 했잖아. 은희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준호도 옆에서 어깨를 떨었습니다. 두 남매가 좁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삼촌 어디 계신지 알아요? 찾아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공원. 아버지가 공원에서 노숙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버려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공원 입구에 섰어요. 준호와 은희가 뒤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벤치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하지만 태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구석, 나무 그늘 아래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헐렁한 옷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삼촌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면서 가까이 갈수록 태수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진 얼굴. 5년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따뜻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어요. 낡은 가위였습니다. 손잡이가 닳고 닳아 반들거리는 가위. 태수가 그 가위를 꼭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고 한 걸음, 두 걸음 태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땅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삼촌.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한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죽어가던 그 애가? 지은이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앙상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지은의 눈물이 태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삼촌이 살려주셨잖아요. 삼촌 돈으로 제가 살았잖아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철수가, 너 잘 키웠구나.
이렇게 컸구나. 지은이 태수를 끌어안았어요. 앙상한 어깨가 손에 잡혔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굶었던 걸까?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 삼촌,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제가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태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뒤에서 준호와 은희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5년 동안 죄송해요. 은희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태수가 두 자녀를 바라봤어요. 5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원망해야 할 텐데, 미워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안고 싶었죠. 태수가 두 팔을 벌렸어요. 준호와 은희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지은이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네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길고 긴 5년의 시간이 이제야 끝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에 쥔 가위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35년 된 낡은 가위. 이제 그 가위가 다시 쓰일 날이 올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준호, 은희와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병원으로 먼저 보냈죠. 오랜만에 순자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두 사람의 사정을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자신과 은희 합쳐서 4천만 원쯤 빚이 있다고.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그렇게 됐다고. 부끄러운 듯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제가 다 갚을게요. 어머니 병원비도요. 삼촌이 제 목숨을 살렸으니까요. 이건 그 은혜의 이자도 안 돼요. 준호와 은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시각 병원이었어요. 지은이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순자에 밀린 병원비가 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전액이냐고 되물었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인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어요. 앞으로 병원비는 자신이 낼 거라고.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눈치였어요. 잠시 후 순자가 새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햇살 드는 1인실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죠. 6인실 구석, 창문도 없던 그 자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순자가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을 잘못 온 거 아니냐며 두리번거렸죠.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분홍 장미와 하얀 안개꽃이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어요. 달콤한 꽃향기가 병실 안에 퍼졌죠. 지은이 순자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김철수의 딸이라고 5년 전 삼촌이 자신을 살려줬다고 말했어요. 순자가 지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애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영감이 널 살렸구나. 순자의 주름진 손이 지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어머니의 손 같았죠. 지은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칠 후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가 재개발 현장 앞에 섰어요.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현장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최 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일반인 출입 금지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 말없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은 패션 대표이사 김지은. 최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패션업계에서 떠오르는 신의 디자이너. 뉴스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죠. 지은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건물 1층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시가보다 2천만 원 더 주겠다고. 현금으로. 최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그때 박 씨한테 좀 심하게 했다고 사과했죠.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심하셨죠. 제 은인을 길거리에 내쫓으려 하셨으니까요. 최 사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지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계약서는 변호사가 보낼 거라고. 문이 닫히자 최 사장이 풀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였죠. 한 달 후였어요. 완연한 봄날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1층 상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 간판이 빨간 천으로 덮여 있었죠. 개업식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번창하세요. 화환 리본에 적힌 글씨들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태수가 간판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볼이 통통해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깔끔한 이발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어요. 지은이 빨간 리본이 묶인 가위를 건넸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받았어요. 리본을 싹둑 잘랐습니다. 빨간 천이 떨어지며 새 간판이 드러났어요. 현대이발소 마이너스 박태수 명장. 금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태수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30년 전 처음 간판을 달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벅찼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이발 의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울에 태수의 모습이 비쳤죠. 구석에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였어요. 태수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치지직 잡음이 나더니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타양살이. 30년 전부터 들었던 그 노래였죠.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구슬픈 가락이 새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태수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개업식에 온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도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5년 동안 외면해서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수가 두 자녀를 한참 바라봤어요. 5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30살이 됐고 은희는 27이 됐죠.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원망해야 할 텐데, 미워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었어요. 태수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됐다. 됐어. 너희가 알아줬으니 그걸로 된 거야. 준호와 은희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죠.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코를 훌쩍였어요. 며칠 후 태수가 꽃다발을 들고 병원을 찾았어요. 순자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죠. 태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죠. 왔어요? 가게는요? 태수가 순자 옆에 앉았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잘 되고 있어. 단골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잘 됐다고 다들 축하해줘. 순자가 태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의 볼에 살이 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얼굴이 좋아졌어. 살도 오르고. 이제야 사람 같아. 태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빨리 나아. 새가게 구경 와야지. 라디오도 있고 의자도 새 거야. 당신이 보면 좋아할 거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죠.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1년 후였어요.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현대이발소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품에 돌진한 아기를 안고 있었죠.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요.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아기가 태수를 보더니 방긋 웃었어요. 손을 뻗어 태수의 코를 잡으려 했죠. 태수가 아기 손가락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지은이 아기를 이발 의자에 앉혔어요. 보조의자를 받쳐서 높이를 맞췄죠. 아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삼촌, 우리 아들 첫 이발 해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삼촌한테 목숨 얻은 것처럼 우리 아들 첫 가위도 삼촌이 열어주세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 된 낡은 가위가 놓여 있었죠. 손잡이가 닳고 닳아 반들거리는 가위. 스승님께 받은 가위였어요. 이 가위로 첫 손님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돌되기 전에 처음 머리도 깎아줬죠. 딸 은희의 앞머리도 잘라줬어요. 철수의 덥수룩한 머리도 이 가위로 깎았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울먹이는 친구 뒤에 서서 그리고 이제 지은이의 아들 머리를 깎습니다. 태수가 가위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가위를 가져다 댔죠. 싹둑. 첫 번째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솜털처럼 가벼운 머리카락이 가운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신기한 듯 거울을 바라봤어요. 삼촌, 왜 울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물을 훔치면서. 안 울어. 삼촌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뒤에서 준호와 은희도 눈물을 훔쳤어요.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완쾌한 모습이었어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여보, 점심 먹어요. 어머, 다들 왔네? 은희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나도 왔어. 가게 안이 환하게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디오에서 타향살이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노래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타향살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저녁, 태수가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이 어우러진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태수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난히 밝은 별이었죠. 철수야. 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 다 해냈어. 순자도 낳았고 애들도 돌아왔어. 가게도 다시 열었고 지은이가 아기까지 낳았어. 내가 그 아기 첫 이발해줬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내가 좋은 딸 키워줘서 저 세상에서 보면 술 한 잔 사라. 소주 말고 양주다, 이 자식아. 바람이 불어와 태수의 어깨를 감싸듯 스쳤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대답하는 것처럼. 태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노을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5년. 길고 긴 5년이었어요. 무너지고 쫓겨나고 버림받았죠.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고 돌아 결국 돌아왔죠. 잘 있어, 친구야. 태수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별이 철수인 것 같았어요. 1년 후 번화가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현대이발소 2호점. 바로 옆 건물에는 박태수 바버 아카데미라는 간판도 있었습니다. 지은이 만든 이발 교육원이었죠. 아카데미 안에서 젊은이들이 가위질을 배우고 있었어요. 태수가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35년 된 낡은 가위가 그의 손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죠. 젊은이들이 감탄하며 바라봤어요. 아들 준호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수건을 건네고 도구를 정리했죠.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점심 먹어요. 오늘은 불고기 싸왔어요. 은희도 함께 들어왔어요. 커피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아메리카노요. 진하게 내렸어요. 태수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가게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죠. 35년 된 낡은 가위가 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가족 사진. 태수, 순자, 준호, 은희. 그리고 지은이 가족까지 함께 웃고 있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는 게 뭘까 싶을 때가 있어요. 돈, 명예, 다 부질없어요. 진짜 남는 건 사람이에요. 내가 베푼 마음이 5년 만에 돌아왔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반드시 꼭 돌아와요. 가게 앞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현대이발소 마이너스 박태수 명장. 금빛 글씨가 눈부시게 빛났죠. 라디오에서 타향사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노래였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태수 삼촌처럼 베푼 마음, 언젠가 꼭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따뜻하게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